안녕하세요. 웹툰 연출 기법 교재를 오늘부터 수업하기로 한 박연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스마트 환경의 최적의 콘텐츠인 웹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소비 환경이 스마트 디바이스로 많이 옮겨갔죠. 그래서 우리도 많이 지금 TV를 보다가 대중교통에서도 뭐 이어서 보기도 하고 재미있게 그 콘텐츠를 보고 있는데요.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안에서 짧은 여가를 즐기는 동안 스마트 디바이스의 콘텐츠를 향유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뭐 많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물론 당연히 대중교통을 타면 콘텐츠를 보기에 바쁘지만요. 예전에는 책도 봤는데 요즘엔 책 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어요. 이렇게 과자를 먹듯이 짧은 시간에 문화 콘텐츠를 소비한 현상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바로 스낵컬처라고 한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낵컬처입니다. 스낵컬처는 과자를 먹듯이 보는 그런 콘텐츠를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스낵컬처의 그 소비 환경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깊숙하게 내면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도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콘텐츠가 또 홍수처럼 물밀듯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다 보니 그 많은 콘텐츠를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쁜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과자를 먹듯이 소비를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우리의 충족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웹툰은 짧은 시간 안에 서사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웹툰을 보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보다는 그래도 내용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의 인물을 또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스크린을 한번 볼까요? 엔스크린은 하나의 콘텐츠를 갖고 있죠. 예, 콘텐츠가 서로 달라야 한다. 이런 뜻은 뭐냐면은 연속적인 형태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V를 보다가 다 못 본 것을 우리가 스마트 기기나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스크린은 여러 가지 기기를 우리가 통해서 이 작품을 볼 수 있다. 작품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어볼 수 있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TV에서 보던 거를 모니터에서 보던 것을 스마트 기기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소스 멀티 유즈 많이 들어보셨죠? OSMU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그림을 딱 보면, 자, 원소스 멀티 유즈는 소스를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웹툰을 원소스로 만들었다. 그럼 그 웹툰을 만화책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것을 또 드라마나 영화로도 만들 수 있고 뮤지컬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다른 콘텐츠로도 생산 가능하다 하다. 이것이 바로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보면 ASMD라고도 있죠. ASMD는 아까 엔스크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엔스크린하고 아주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은 ASMD는 우리가 보고 있는 콘텐츠를 각각의 기기의 환경에 맞춰서 잘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면 구성이 잘 돼 있도록 각 기기에 잘 적합하게 구성된 콘텐츠를 말하게 되겠죠. 그 다음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요즘에 많이 대두되는 이야기인데요. 영화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건, 사건의 단서, 틈, 의문점 등을
게임이나 만화나 웹이나 모바일 등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전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어, 많이 느껴지시죠, 이게? 다양한 매체를 쓴다는 점이 OSMU와 동일하지만 스토리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고요. 여기에는 세계관은 동일합니다. 하나의 세계관에서 일어나는 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세계관 안에서 이 안에 있는 스토리는 달라진다. 사건이 다르다는 얘기죠. 제작 방식에 있어서도 OSMU는 한 콘텐츠의 성공 여부를 살펴보고 단계적으로 2차, 3차 콘텐츠를 개발하지만 트랜스미디어는 처음부터 여러 개의 작품을 만들어서 기획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트랜스미디어는 초월이나 횡단을 의미하는 트랜스와 그 다음에 매체를 의미하는 미디어의 합성어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미디어 간 경계를 넘어서 서로 결합되고 융합되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도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형태를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드라마에서도 사실 다 이렇게 세계관을 통합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의 이야기를 분리해서 더 서로 다른 이야기로 등장시키거나 하나의 캐릭터를 스핀오프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 스핀오프는 오리지널 영화나 드라마를 바탕으로 새롭게 파생되는 작품을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는 하나의 콘텐츠 자체로도 완성된 형태를 갖추고 있죠. 그러면서 다른 콘텐츠와 함께 전체를 구성하고 있어야 된다. A 작품에서는 등장인물의 주인공이 B 작품에 가서는 적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트랜스미디어의 형태는 방사형 구조다. 그리고 OSMU의 구조는 직선형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트랜스미디어라는 단어를 처음에 용어로 쓴 사람이 헨리 젠킨스라는 미국의 미디어 학자예요. 커뮤니케이션 학자인데요. 영화예술 교수이기도 하고요. 2006년도에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트랜스미디어는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예, UCC나 트위터, 페이스북, ARG 같은 그런 대체 현실 게임이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콘텐츠와 사용자는 상호 교류하게 되죠. 예, 사용자랑 같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게 되는데 사용자의 참여는 트랜스미디어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미디어는 내러톨로지와 루돌로지의 접점이 있는 콘텐츠라고도 합니다. 그럼 내러톨로지는 뭐냐? 내러톨로지는 읽는 텍스트다. 그래서 게임을 하나의 문화 텍스트로 규정하고 텍스트를 구성하는 서사에 관련된 분석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내용 중심이라는 거죠. 게임 텍스트의 서사와 캐릭터, 게임 이용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을 내러톨로지라고도 하고요. 루돌로지는 뭐냐면 쓰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게임 텍스트를 즐기는 이용자들의 쾌락을 중시하기도 하고 게임 텍스트를 자신의 세계로 전유하는 이용하는 그 유의적 차원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형식주의와 수용 미학이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형식주의는 텍스트의 내적 구조 중심을 분석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내러톨로지에 가깝고요. 수용 미학이라는 것은 텍스트의 독해 과정 이런 데 이제 독자들의 참여 이런 것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루돌로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프랑스의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의 텍스트론에서는 읽는 텍스트, 작가의 서사적 완결성을 중시합니다. 내러톨로지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쓰는 텍스트는 독자가 독서 과정에서 경험하는 유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루돌로지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출판 만화와 웹툰의 속도 이걸 볼까요? 자, 출판 만화는 균형입니다. 자, 화면을 딱 보면요. 자, 출판 만화는 어떻습니까? 양쪽에 컷을 준비해 놓고 이 페이지마다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페이지를 한 번에 열면 양쪽이 보이죠.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왼쪽과 오른쪽 페이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야기가 재밌어지죠. 그래서 이 출판 만화를 웹툰으로 옮기면 굉장히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요. 웹툰을 특히 출판만으로 옮길 때 굉장히 다시 작업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웹툰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중요한 컷을 하나씩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책자로 구성했을 때 거의 다 중요한 컷들이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깨지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툰의 특징을 한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웹툰은 세로 스크롤의 경향이 나타나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세로 스크롤, 이런 것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휠마우스의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생겨난 현상을 스크롤을 해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품을 제작하거나 작품을 볼 때 이것을 어떻게 칸의 크기를 볼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데요. 스마트폰 화면에 하나의 칸을 가득 채울 경우가 있죠.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 하나의 칸을 가득 채웠죠. 이럴 때는 이제 결정적인 칸을 보여줄 때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화면의 반쯤 하나의 칸을 채울 경우, 그러면 아래의 칸이 3분의 1 정도 보이며, 이때는 이제 어떤 느낌을 주냐면요, 궁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밑에 뭐가 있지? 이러고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겠고, 그 로맨스나 드라마 장르의 대화 장면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이게 대화 장면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지루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만들어서 이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렇게 그 독자들의 지루함을 없애주기도 하고 궁금증을 발휘하기도 하죠.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을 하나의 칸이 넘어서는 경우, 예, 굉장히 긴 거 있죠. 이것은 몰입감을 높이고 대부분 판타지나 액션 장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칸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는 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몰입감이 높아집니다. 자, 우리가 세로로 만드는 이미지화가 웹툰을 업로드할 경우에는 크기를 줄여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웹툰의 경우는 5MB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줄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홈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tiny.png.com에 가시면 이미지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GIF나 이런 파일로 줄이게 되면 이 품질이 좀 저하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압축을 해서 용량을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시선의 흐름 비교. 시선은 사실 만화에서 많이 보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흐르게 되는데, 사실 등장인물의 눈을 통해서도 시선이 흘러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컷의 배치와 독자가 컷을 보는 시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독자의 시선을 유도해서 만들어내야겠죠. 우리가 이 만화책에서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면서 시선 처리를 하고 독자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웹툰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갈 때도 있고요, 직선으로 내려갈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연출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형태로 우리는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전달을 한번 볼까요? 메시지 전달은 그 말풍선이죠. 캐릭터, 배경, 효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이 메시지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림으로 표현력을 보기보다는 독자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것이 그 만화나 웹툰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콘티를 하게 되면 말풍선과 캐릭터, 배경, 효과를 만들고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칸과 칸세의 역할을 보면요, 칸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칸에는 등장인물의 생각, 개념, 행위, 위치와 장소가 담겨 있죠.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시간의 흐름을 가고 있고 생각과 개념과 행위와 위치와 장소가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때 우리가 다양한 그 컷 안의 구도 속에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만화가 윌 아이스너가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 칸을 사용하는 것처럼 생각과 개념, 행위 그리고 위치와 장소를 담고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일련의 그림을 칸 속에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칸과 시간에 대한 역할을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칸셀을 통해서 스크롤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예, 칸셀은 칸과 칸 사이를 줄여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스크롤에 의한 칸과 칸 사이의 화면 이동 시간을 가지는 웹툰의 시간관념은 보다 명확해지죠. 예, 그래서 화면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오른쪽 보면은 그 웹툰을 하나 예시로 넣었는데요. B가 이 칸셀을 통해서 계속 내려옵니다. 똑같이. 그럼 이어지는 빗줄기를 표현하고 있고요. 이렇게 B가 이어지기 때문에 독자가 스크롤 하는 동안 B의 장면이 연속되면서 B가 내리는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도 웹툰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특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컷과 트랜지션을 볼까요? 컷은 하나의 장면을 잘라내서 시간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시간과 공간, 인물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컷의 역할은 시간과 공간, 인물의 변화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웹툰을 보면 낮에 있는 화면을 밤으로 이동했죠. 똑같은 화면을 밤으로 이동했는데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뭔가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밝은 분위기에서 어두운 분위기로 가면 좀 더 심각해지는 형태라든지 뭔가 안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작품을 읽는 독자에게 숨을 고르는 시간을 주는 연출을 만들어주기도 한다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칸 사이를 넓혀서 시간을 한번 넓게 주면서 숨을 고르게 합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볼까요? 트랜지션이라고 있죠. 트랜지션은 블랙아웃 화면을 활용해서 독자에게 시간과 공간의 변화, 기다림의 효과를 부여해서 강한 임팩트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른쪽의 화면처럼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화면의 변화, 그렇죠?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걸 쭉 내려가는 동안 우리는 기대감이 생기죠. 뭔가 여기서 나타날 거야 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감이죠. 블랙아웃 화면 전체를 검은색으로 변하게 한다는 것인데 요즘에는 뭐 하도 색채가 다양하니까요. 그라데이션 형태로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웹툰에서는 칸의 경계가 페이지에 구속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시간의 연속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컷과 컷끼리 모이면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연속성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 형태로 오른쪽 화면처럼 그리게 되면 뭔가 이 세계로 진입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진입하게 되는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연결된 동작 연속성을 만듭니다. 스크롤의 이제 효과 때문에 이것도 움직이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연속 동작의 표현과 시간을 또 확보해 주는 것이죠. 오른쪽의 그림처럼 이게 똑같은 동작은 아니죠. 근데 약간씩 달라지는 동작인데 뭔가 시간의 흐름을 가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하고 유사하게 만드는 웹툰의 칸 개념과 스크롤 개념에 의해서 생성된 시간의 개념이 칸의 경계를 사라지게 하고 칸과 칸의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화책에서는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말칸과 그림칸 그리고 배경칸의 역할 분리.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자, 말칸을 그림칸 밖으로 위치했죠. 그러면 칸의 그림을 감상하는데 말칸의 방해를 받는 요소를 최소화시켰죠. 예, 만화책에서는 있을 수 없죠. 지면의 형태 때문에 그림을 계속 가려줘야 되는데 이 웹툰에서는 긴 그 제한 없는 세로 스크롤 때문에 이런 효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텍스트로만 만들어졌어도 하나의 칸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고요. 이것을 만화책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이상한 그런 화면의 균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글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이런 시간의 흐름을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블러 효과 컷이 있는데 이 블러는 흔들리는 효과인데요. 예, 오른쪽에 한번 그림을 볼까요? 오른쪽 그림 보면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 보이죠. 예, 이것을 가우시안 블러 효과라고 합니다. 가우시안 블러 효과는 카메라의 심도 조절 효과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재사용하면서도 품질 받을 수도 있고 재사용에 대한 비난을 피해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그림을 계속 넣으면 아 이것도 복붙했네 막 그럴 텐데
이렇게 흔들리는 효과를 주게 되면 뭔가 다른 요소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피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모션 블러 효과는 액션씬에서 사용해서 운동감을 주기 때문에 역동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 이런 블러 효과들이 그 네이버 웹툰을 보거나 뭐 카카오 페이지 웹툰을 보거나 웹툰 플랫폼에서 많이 보여지는데 특히 액션 쪽에서 많이 보여주는데 이게 클립 스튜디오라는 그런 그래픽 툴, 그다음에 포토샵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효과를 주는 기능들이 숨어 있죠.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배경 3D 요소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경을 다 그리려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것을 하나 그려놓고 만들어 놓고 3D로 이제 만들게 되면 360도가 돌기 때문에 배경 넣기가 굉장히 용이해졌죠. 예전엔 이렇게 캐릭터 그리고 이 뒤에 배경 그리고 이 캐릭터 뒤를 안 그렸기 때문에 캐릭터 이동만 해도 굉장히 큰 일이 생겼는데 지금은 360도 돌고 있는 전체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해졌다. 그리고 고퀄리티로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스케치업이라고 하고요. 트림블사의 그런 3D 모델링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간편한 인터페이스로 쉽게 모델링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계속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화하면서 웹툰에 좀 더 효과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와 있죠. 예, 외부로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매체와 독자층의 선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작품 만드는데 이 작품은 누구의 독자층, 어떤 독자층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요. 먼저 웹툰 이용 등급 및 심의 기준이 있어요. 자, 이것은 어, 법적으로는요. 언론 출판의 자유 조항에 따라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발행인이 자율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연령 등급을 법규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19세 미만의 구독이 불가한 작품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유통을 제한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각각 그 플랫폼마다 자정작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만화업계에서는 영화나 방송의 등급을 이제 준용하거나 관례에 따라서 세부 이용 등 급을 이제 임의로 지정해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몇 세까지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표시해서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려면요, 간행물윤리위원회라든지 그리고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 등급위원회 등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자 성향 및 매체 조사를 한번 보면 목표 독자를 선정해야죠. 그럼 작품을 하려는 내용과 소재, 형식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측면에서 경험적 견해나 직관적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경험과 예제가 의사결정을 할 때 시간 단축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만으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기획을 추진하게 되면요. 자칫 독자들한테 외면받는 작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기획이 필요한데요. 이런 독자의 마음을 읽고 이것에 대비한 기획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왜 내 작품이 계속 올려도 승인이 안 될까? 이것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독자층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독자의 마음을 읽고 성향을 예측한 다음에 비용 대비 효과 그리고 검토 추진합니다.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조사도 해보고 독자의 관심도도 조사해봅니다. 소비 실태 조사도 하고 발행 현황 대비 판매 실태 조사도 해보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는 독자의 마음을 읽어서 성향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이 부분을 좀 더 중시해서 작품들을 벤치마킹한 다음에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인구 통계학적 지표가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통계 포털이라든지 분야별 인기 검색어라든지 이런 것을 네이버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웹툰의 연재 방식과 수익 구조를 보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80화에서 100화까지 연재를 해야 되는데 주 단위로 연재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화수를 25화에서 30화까지 비축을 하기도 합니다. 안 그러면은 주 단위로 연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이게 화수도 많고 컷수도 많아졌기 때문에 컷수를 뭐 80컷까지 만든다면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 비축을 해서 준비를 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낼 때는 우리가 시놉시스나 캐릭터 시트 그리고 원고 3화분을 준비해서 웹툰 플랫폼에 투고해야 합니다. 이 원고 3화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독자들을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3화분에서 거의 결정나기 때문에 1, 2, 3화분은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그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형태로 독자한테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재는 이제 독점 연재나 선독점 연재, 비독점 연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선독점 연재를 하게 되면요, 그 해당되는 플랫폼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죠. 그래서 뭐 광고라든지 프로모션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독자층을 빨리 모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근데 비독점 연재는 이렇게 플랫폼에서 광고를 해주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플랫폼에 많이 올려서 스스로 광고해야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뭐 일단 묶여있지 않는다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작품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선정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그 웹툰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용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 웹툰의 특징과 이 독자층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것도 좀 주의 깊게 여러분 작품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고, 제가 이 강좌를 하면서 여러분 작품에 대한 기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피드백해서 이 작품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작품도 같이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강좌를 할 것이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